자, 이번에 볼 녀석은 제목이 연려, 춘향, 수절, 가라고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 지금 거의 3년 동안 수능 특강에서 춘향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근데 그 형태만 좀 달라. 어떤 작품에서는 춘향 가가 나오고요. 어떤 작품에서는 춘향 전이 나왔고요. 또 어떤 작품에서는 춘향이의 이야기를 작가 형식으로 부른 또 다른 작품 소춘향가 이런 것들이 나온 적도 있었고, 어쨌든 절대적으로 우리 수특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 작품 중에 하나다. 근데 그 이 작품이 우리 문학 교과서가 됐든 우리 수특 교재가 됐든 빠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긴 하지. 바로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너 들어가. 대표적인 거는 한국문학의 전통 때문이야. 자, 이 작품은 알고 있겠지만 한 번만 기초 점검이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근원설화부터 시작하는 건 알고 있죠? 다 배웠잖아 이거 얘들아. 근원설화 시작해서 판소리가 나오게 되고, 판소리 이후에 판소리에 소설이 등장하게 되고, 이렇게 쓰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판소리에 소설이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고요? 신소설이 나오게 되고. 잠깐만, 이 단어가 맞나? 판소리계 소설 다음에 시 아니에요 시? 시가 아니지. 판소리계 소설 다음에 그래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신소설이 나오고, 신소설 다음에 현대의 다양한 어떤 장르로 변형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거 한번 기초 작업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우리 문학사 안에 굉장히 다양한 화소들이 있죠. 춘향가가 나오기 전에 원래 작은 조그만 이야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염정설화라든지 그 다음에 신원설화라든지 그리고 또 암행어사설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조그만 이야기들이 있었어. 염정설화라고 하는 것은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설화, 그렇지? 그리고 또 신원설화라고 하는 것은 이 신원,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원한을 푸는 이야기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 춘향전에서 그런 장면이 있는 거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암행어사, 길말할 필요 없겠죠? 암행어사가 등장해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라는 이런 다양한 이야기 소스들이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춘향가라고 하는 판소리가 만들어지고, 근데 이 판소리는 전문 창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참고로 이 녀석은 창자와 고수가 합동 공연하는 일단 공연 예술이야, 그렇지?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가 지금 당연히 판소리 춘향가도 있잖아. 그리고 판소리 춘향가가 선생님이 알기로는 기네스북에도 기록돼 있거든. 한 노래로 길게 부르기. 참고로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은 이거 25시간 부르셨어요. 완창하는데 25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오케이? 워낙 기니까 내용이. 그래서 이런 얘기가, 근데 그런 전문가가 없으면 노래를 즐기기가 힘드니 사람들은 무슨 전략을 취했어요? 그거를 옮겨 적자. 내용을 옮겨 적어서 소설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전이 되죠. 이때 중요한 요소는 이 두 개의 순서를 헷갈리셔서는 안 된다는 거야. 어떤 게 먼저야? 판소리가 먼저 있었고 거기에 텍스트를 만들어낸 게 춘향전이야. 그러니까 춘향전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춘향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고 그 노래를 적은 형태로 소설화시킨 것이 춘향전이다. 그리고 춘향전은 이 신소설식이라고 하는 건 개화기를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개화기 시기는 언제 어떤 이름으로 나오죠? 여러분들 그 드라마가 이것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 감옥 속에 피어난 꽃이라는 의미로 옥주화라는 이름으로 소설화되죠. 그리고 나서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뭐 방자전이라든지 춘향전, 우리 날고 긴다 하는 여배우들은 다들 한 번씩 해보고 싶어하는 역할들이 두 개가 있잖아. 착한 역할로는 춘향이, 그리고 악역으로는 장희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긴 하죠. 아무튼 이렇게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작품의 현대사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그거야. 근원설화라고 하는 건 설화잖아, 얘들아. 우리 민족의 어떤 고대 역사부터 함께했던 화소들이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살아남아서 우리 곁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 계열 작품들은 절대로 문학시장에서 빠질 리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만약 이 작품이 창이었다면 여러분들 창에서 박자 감각 있는 거 알고 있죠? 오케이, 지금 우리가 창을 보는 건 아니지만 창 같은 경우에는 진양조라고 불리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휘몰이라고 하는 박자까지 다양한 장단이 존재하고, 이 녀석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쪽,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쪽으로 구분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양조는 그래서 느린 박자다 보니까 뭔가 슬픈 장면에 활용이 많이 되고,
회머리 같은 경우에는 급박한 장면. 그러니까 이쪽이 슬픔이니까 이쪽은 기쁨은 아니야, 그지? 이쪽은 뭐 급박하고 심각하게 돌아가는 장면. 가장 대표적인 휘머리 장면이 그거잖아. 암의 권사가 출두해서 사람들을 때려잡는 장면, 그치? 그럼 대표적인 진양조 장면은 감옥에 갇힌 춘향이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올 것만 같아요. 이런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판소리계 소설들에는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주제의 양면성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자, 하나 물어보. 이 얘기하기 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선생님, 저 춘향전 내용 몰라요, 저. 근데 저 이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면 특히 대표적으로 언제 그러냐면 외국 갔다 오신 분들 그런 친구들이 많이 모르더라고요. 정말 모르는 거 확실해? 핵심 스토리가 뭔지 몰라? 오케이, 알겠어. 자, 아무튼 주제에 양면성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것만 먼저 해놓고 시작합시다. 자, 주제가 양면적이라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면, 숨어있는 주제가 있다는 말이거든. 참고로 춘향전의 주제는 되게 단순해요. 연려가 뭔데 한 사람만 사랑하는 지고지순한 사랑 여인, 그지? 춘향이가 수절하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표면적인 주제는 당연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 더, 유교의 이념을 지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춘향이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목룡이는 임금의 명령을 지키지. 임금이 암행어사라는 걸 밝히지 말라고 말하니까 진짜로 자기의 아내가 되는 춘향이한테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런 두 가지 멤버가 있다면, 자, 이건 파란펜 레벨 아니 빨간펜으로 쓰자. 이면적 주제가 중요하지. 자, 이런 표준적인 주제 때문에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작품을 사랑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야. 어떤 작품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들은 그 작품이 주는 어떤 효험이, 그러니까 효과가 있기 때문일 거고, 자신들의 어떤 소망을 이루어주기 때문이겠지. 자,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작품을 통해서 춘향이는 어떤 일을 벌이죠? 춘향이는 기생의 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열 부인이라고 하는 직위를 사받죠. 즉 신분이 상승하는 거야. 신분의 상승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로또 맞는 꿈. 자신이 믿는 바를 꾸준히 추구하다 보니까 신분이 상승했어요. 조선 후기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죠. 그리고 두 번째, 목룡이를 통해서는 목룡이가 변사또를 아작내버리잖아, 그치? 탐관오리를 징벌한다는 이 두 가지 측면. 참고로 이 녀석은 요쪽 주제는 춘향이를 중심으로 본 쪽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요쪽 주제는 목룡이를 중심으로 본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핵심 축이 나오면서 특히 여기에다가 집중을 많이 해서 작품 속에 이면적 주제가 있음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작품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보는데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입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처럼 이 작품의 중심인물은 딱 두 명밖에 없죠. 춘향이와 그리고 목룡이죠. 참고로 춘향은 월매라고 불리우는 관비의 딸입니다. 즉 나의 엄마가 기생이에요. 그러면 춘향이가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건 기생밖에 없죠. 다만 이 춘향이가 너무 압도적으로 예뻐. 압도적으로 예뻐서 동네 남자들은 다 얘만 쳐다보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얘도 콧대가 높아질 만큼 높아져 있었을 거야. 자,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얘는 성춘향이고요. 얘는 이목룡입니다. 이 목룡이가 지금 한참 공부할 나이인데 그래도 나이가 젊은 남자이다 보니까 이제 여자에 대한 관심도 한참 지대했겠죠. 어느 날 단오는 날 어디 저기 멀리서 그네 타고 노는 여인의 모습을 봤는데 그 여인이 너무 예뻐 보였던 거야. 참고로 여자들 당연히 더우니까 저고리 같은 거 벗어 덮기고 막 그네를 신나게 타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살짝 보이는 그녀의 몸매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눈에 뿅 가버렸죠. 그래서 그래서 목룡이는 춘향이를 한눈에 반하게 되고 수소문을 시작하게 되죠. 야, 저거 누구냐? 나 쟤랑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아랫것을 시켜서 말해보니까 그때 목룡 잠깐만. 아무튼 얘가 방자라고 하는 아랫것을 데리고 있었죠. 이 방자를 시켜서 물어보죠. 어느냐라고 했더니 쟤는 춘향이라고 부르는 애인데 얘 보통 내기 아닙니다. 얘 그냥 쉽게 사귈 수 없을걸요? 라고 말했는데 얘는 어쨌든 목룡이는 양반의 자제거든. 참고로 목룡이 아빠가 현재 이게 남원 지방의 사또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사또의 아들이 부른 거잖아. 쉽게 말하자면 대통령 아들이 부른 거야. 그치요? 그래서 춘향이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대답을 하죠. 너 나랑 사귀지 않을래? 네가 뭔데 나를? 하면서 막 서로 이제 썸을 타기 시작하다가 춘향이가 조건을 겁니다. 난 너를 사랑할 수 없다. 왜냐? 너는 양반집의 자식이고 나는 기생의 자식인데 네가 나를 버리는 건 한순간이 될 것이다. 난 버려지만 그리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가 나를 버리는 순간 나는 오다갈 데 없는 신세가 된다. 그래서 나는 너의 사랑을 거절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룡이 무슨 일을 하죠? 서약서를 씁니다. 각서를 써요. 나 이목룡은 절대로 춘향이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 땅 도장 꽝 찍고 그날부로 첫날 밤 보내고 난리도 아니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목룡이가 그렇게 여자에 빠져서 헤매고 다니니까 아빠가 열 받지, 그지? 그래서 목룡이 보고 야 이 새끼야 너 서울 올라가서 공부해 라고 하게 되고, 참고로 그때 친구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목룡의 아버지가 서울로 그러니까 발령이 나요. 중앙관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남원은 전라도 지방이고 서울로 발령이 났다는 건 분명히 출세가도가 맞잖아, 그치? 그래서 온 가족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목룡이는 근데 춘향이를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울고불고 나 진짜 안 갈 거야 하면서 울고불고 하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목룡이를 강제로 닥쳐 따라와 그래가지고 이별을 명령하죠. 그래서 목룡이는 그날 밤으로 춘향이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죠. 미안해, 나 서울 가야 돼. 춘향이는 난리가 났겠죠. 이 나쁜 놈의 새끼야, 내가 이런 일 벌어질 거라고 했어 안 했어 하면서 또 사랑 싸움 했지만 어쨌든 결국은 이별을 하게 됐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춘향이는 수절을 하게 돼요. 목룡이는 언젠가 너 앞에 딱 멋진 남자가 되어서 돌아올게, 기다려줘 라고 말을 했어. 됐어? 그러던 와중에 목룡이는 그대로 그 꿈대로 뭘 했죠? 장원 급제합니다. 장원에 급제하게 되고 심지어 암행어사라고 하는 직위도 맡게 돼요. 오케이. 자, 암행어사를 했으니까 목룡이는 당연히 어디를 빨리 가고 싶을 거야. 남원으로 빨리 가고 싶지? 오케이. 춘향이를 만나보러 가야 돼. 근데 한편 그 당시에 춘향이의 이목룡의 아버지 후임으로 변사또가 왔는데, 이 변사또도 또 여색이 좀 심한 남자라 동네 기생들을 다 불러 일단. 얘가 완전 한 일 중에 하나가 기생들을 점거하는 일이야. 그래서 딱 줄 세워놓고 누가 제일 예쁜가 쫙 봤는데 성춘향이라는 애가 이름은 있는데 점이 안 찍혀있어. 얘 누구야? 아 여기 저기 월면의 딸인데 워낙 지조가 좀 부세서 잘 안 와요. 뭐? 안 온다고? 내가 불렀는데 잡아와서 끌려놨어요. 근데 춘향이는 뭐 하겠죠? 나 너 싫어, 나에겐 남편이 있어 라고 말하게 됐고, 변사또는 열받아서 저거 어쩌지? 참고로 얘는 사또야, 그치? 절대 권력자라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춘향이를 가둬놓고 언제 죽일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내 소총을 안 들어줄 거면 죽어버려라 이러면서 이제 약간 미쳐가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 변사또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생일 파티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목룡이는 암행어사가 되어서 그 생일에 이제 참석하게 되고, 이때 그 유명한 시조를 짓게 되는 거죠. 너희들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 니들이 먹고 있는 안주는 백성들의 기름이고 막 이런 식의 표현하는 시조가 나오죠. 그 시조를 짓고 나서 변사또를 아작내게 되고, 그치? 그리고 나서 춘향이의 수절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마누라로 정식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행복한 결말로 나가는 그런 작품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전체 스토리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 선생님이 생각한 게 되게 많긴 한데 우리는 일단 역시 똑같은 얘기 한 번만 더 합니다. 아까 우리가 유충열전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 전체 스토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 뭐고,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가 나오고 있고 어떤 인물 관계가 나오고 있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으며 공간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 지문 부분으로 갑시다. 그리고 얘들아, 지문 얘기하기는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이거 별표 2개. 지금 이 작품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열려, 춘향, 수절, 가라고 돼 있지. 근데 너희들은 이 작품을 이런 이름으로도 알고 있을 거야. 춘향전. 그쵸? 근데 이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던 작품이다 보니 뭐가 많냐면 2본이 많아요. 되게 중요한 말이야. 2본. 2번이라고 하는 건 같은 장면을 서로 다른 사람이 적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는 목룡이가 이렇게 멋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목룡을 멋있게 그리거나, 또 이 장면에서는 춘향이의 어떤 그 간곡한 정성이 드러났으면 좋겠어 하면서 어떤 부분을 빼버리고 대신 그 장면을 춘향이 파트로 채우거나, 즉 뭐가 나온다 이거야? 다른 점이 나온다 이거야. 이가 다를 이자잖아요. 이 열려춘향 수절가도 춘향전의 2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작품들은 출제될 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가야 돼. 2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문제를 먼저 살펴보는 거 알고 있지?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문제를 먼저 보면서 혹시 2번을 건드리진 않았나? 그럼 특히 그 2번 장면이 나오면 A 부분과 보기의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거잖아. 그럼 당연히 뭐에 집중해서 읽어야 돼? 두 개에서 무슨 차이가 났나? 오케이? 인물의 차이는 없나? 사건의 차이는 없나? 묘사의 차이는 없나? 이런 것들을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럼 지문 한번 읽어봅시다. 어렵진 않아. 이건 어렵지 않아. 가자. 여봐라, 야 춘향아 하면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도 참고로 앞부분 줄거리가 없었죠. 그냥 바로 갑니다. 춘향이 깜짝 놀라죠. 야, 이씨, 무슨 소리를 그렇게 질러대? 왜? 야야, 말로 막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사또자지 도련님, 이거 누구지? 사또님의, 그렇지, 몽룡이지, 그렇지. 몽룡이가 광안루에 놀러 왔다가 네가 노는 거 보고 불러오라 명령을 내리셨어. 춘향이는 화를 내죠. 네 미친 자식. 화내. 지금 이거 미친이라는 단어 썼다는 얘기는 이거 비속어 맞지? 그렇지? 그래서 비속어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뭐의 특징이야? 판소리의 특징입니다. 판소리라고 하는 갈래는 기본적으로 양반층의 언어와 서민층의 언어가 뭐 할 수밖에 없어? 혼재할 수밖에 없어. 이게 첫 번째 혼재 포인트야. 왜? 양반들의 입장에서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점에서 이제 한자 성어라든지 뭔가 멋들어진 미사 연구들이 동원되겠지. 근데 중간중간에 뭐 대가리를 깨트려 버린다든가 미친놈의 새끼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든가 이렇게 서민들이 쓸 법한 단어들도 마구 나와. 그만큼 이 작품은 다양한 사람들이 즐겼다는 이야기.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할게. 혼재가 하나 더 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운문적 요소와 산문적 요소가 동시에 혼재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작품에서 운문이라고 하는 건 리듬감이 있다는 뜻이고 산문은 리듬감이 없다는 뜻이잖아. 운문이라고 하는 건 이 작품이 창적인 요소였던 부분은 운문적으로 나타났을 거고 안일이적인 면모는 산문으로 나타냈겠지. 창과 안일이 뭔지 알고 있지? 창은 노래로 표현하는 장면이고 안일이는 썰을 푸는 장면인 거야. 판소리 하는 사람이요. 알겠죠? 이거는 랩, 이건 노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중간중간 이런 것들이 섞여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특히 대사 장면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의 운문적 성격이 많이 나타나고 사건을 서술해주는 장면에서는 산문적 성격이 많이 나타나는 편이야. 알아두시고 갑니다. 그래서 야, 너 불러오래. 야, 미친놈아, 도련님이 어떻게 나를 와서 불렀어? 이 자식, 네가 내 말을 종달새가 쌈씩 까먹도 빨리 했나 보구만. 뭐예요? 방자, 네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잘조잘 말을 했을 거 아니냐. 가서 모른다고 대충 하지. 왜 날 불러가지고 아니야, 내가 그 말을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러지 내가 그러냐? 너 그런 내용 한번 들어봐. 뭐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고. 지금 뭐야? 서로 잘잘못을 가지고 싸우고 있지. 정체를 들킨 것에 대해서 방자는 춘향이가 잘못했다고 말했고 춘향이는 방자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어. 차이점 요소잖아. 그럼 이런 거 잘 읽어야겠지, 그지? 첫 번째, 그래서 이 장면은 뭐예요? 방자가 생각하는 춘향이가 뭔가 잘못한 이유야. 왜냐? 야, 네가 내 말 좀 들어봐. 계집아이가 행시를 할 때 그네를 타려면 니네 집 후원 담장에서 줄 매고 조용히 타는 게 도리에 당연한 거잖아. 아니 집에서 조용히 그네 타고 놀지. 왜? 광안루도 멀지 않고 지금은 또 노곤과 향기로운 풀이 꽃보다 좋은 봄이거든. 향기로운 풀은 푸르고 앞 시냇가 버들은 초록색 휘장을 둘렀고 뒤 시냇가 버들은 연두색 휘장을 둘렀고 한 가지 늘어지고 또 한 가지가 펑가져서 흐느흐느 춤을 춘다. 이렇게 광안루가 나오는 데라고 말하고 있잖아. 자, 이런 장면을 잘 보자. 지금 이 장면은 그냥 야, 이런 봄의 말이야 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런 봄날에 라고 말하지 않고 아니 햇살은 저렇게 따스하게 불러오고 내 옆에는 아이스 커피가 한 잔 있고 옆에서 풀 냄새가 막 나고 이러고 있으니까 안 졸리고 배기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냥 봄이라 돌렸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장면의 극대화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죠. 무슨 뜻이야? 충분히 한마디로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늘려는 부분들인 거야. 됐지? 그럼 이런 의도적으로 누리는 부분들은 사람들의 어떤 심정을 자극하기 위함이겠지? 아무튼 이런 봄날에 집에서 조용히 놀고 가면 좋겠는데 굳이 광안루로 나온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광안루로 경치를 구경을 하는데 그늘을 메고 네가 와서 뛰어서 외씨 같은 두 발길로 흰 구름 사이에 논이는데 얼마나 이뻤겠어, 그지? 하면서 붉은 치맛자락이 펄펄 흰 속옷갈래가 동남풍에 펄렁펄렁. 여기 동남풍 역시 대박입니다. 그죠? 펄렁펄렁 박속 같은 네 살결이 흰 구름 사이에 희뜩희뜩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 지금 여성의 매력을 한껏 자랑하는 중이잖아. 보일 듯 말 듯하는 너의 각선미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예요? 네가 남자를 후린 거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도련님이 이걸 보고 너를 부르시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네가 너무 눈에 띄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장만하고 건너가재. 춘향이가 대답하죠. 야, 네 말은 맞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야? 자신의 주장을 말하겠죠. 지금 봐봐. 이런 장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체 중심 스토리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솔직히 아니잖아. 근데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죠? 오케이? 지금 이건 누구와 누구의 대결입니까? 춘향과 방자를 대표로 하는 목룡의 갈등 장면입니다. 갈등의 중심 소재는 뭐고요? 왜 자신의 정체를 들킬 수밖에 없었던가? 즉,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가야? 춘향이는 방자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방자는 춘향 탓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방자는 뭐 때문이다? 굳이 나와서 눈에 띄게 놀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지. 근데 춘향이도 이제 반박을 하는 거야. 야, 네 말은 맞는데, 야, 오늘 다 논 날이야. 쉽게 말해서 다들 롯데월드 와서 노는 그런 날이라고요. 그치? 서울랜드 가고요. 요즘 서울랜드가 있냐? 아무튼간에 안 가봐서 모르겠네. 자, 동물원 가고 싶다. 동물원 안 간지 너무 오래돼서. 동물원의 동물들은 잘 살고 있을까 지금도? 네. 괜찮을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격리라서 쉽게 쉬고 있을까? 모르겠어. 아무튼간에 그런 게 있대요. 그 동물원 중에 그 사설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사료를 못 준대요. 지금 관광객이 없으니까 수입이 없잖아. 수입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밥을 못 준대. 그래서 굶어 죽고 있대요. 그래서 TV에 종종 나오더라고요.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그런 것도 애먼 나라에 와가지고 이 폭염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을 텐데 뭐 사람도 불쌍하지만 동물도 불쌍해. 자, 아무튼간에 그래서 말을 해. 자, 그래서 그리고 봐봐. 다른 집 처자들도 여기 와서 그네를 똑같이 탔잖아. 또 서로 내 말을 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기생이 아니니까 예사처녀를 함부로 부를 리도 없고 부른다고 해도 갈 리도 없어. 당초에 네가 말을 잘못한 거잖아. 뭐예요? 이거는 방자의 수다 때문이다. 그리고 춘향이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산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나는 기생의 딸로서의 자각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엄마가 기생인 건 사실인데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잖아. 그치? 나름대로 선진의식입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어떤 집안의 한 여잔데 남자가 부른다고 무조건 쫄라쫄라 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죠. 자, 갈등이 벌어졌잖아. 출제 포인트 잘 잡아놓으시고요. 그러니까 말 거절을 했어요. 방자는 별 수 없이 광안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도련님한테 여쭈었습니다. 그럼 도련님은 그 말을 듣고 기특한 사람이로다 말합니다. 뭐예요? 보통 웬만한 여자들은 내 신분만 밝히면 쫄래쫄래 어떻게든 썸을 타보려고 놀러 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얘는 꺼지라고 말했잖아. 야, 우리 보통 요즘 드라마 코드 똑같지 않아? 이런 여자 네가 처음이야. 보통 반하는 코스잖아. 그치? 자, 이런 여자는 처음이잖아. 야, 말 맞는 말이잖아. 그러면 가서 이렇게 말을 하. 자, 이거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리 하여라. 별표. 예전에 출제 요소였어. 이거 이리 별표야. 자, 이 이리 같은 단어들은 지금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드는 의도적인 단어야. 그치?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말을 했어? A라고 말하라 라고 했었겠지. 근데 지금 이리는 보통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앞에서의 사건을 이리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아직 벌어지지 않은 뒤의 사건을 이리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해 주실 것? 그러면 앞에서의 사건을 이리 한다는 것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요약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쉽게 말해서 중복을 방지해 주는 거야. 오케이? 국형쌤이 흰색으로 판서를 열심히 했어 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 뒤에 몇 문장 지나서 국형쌤이 하얀색으로 판서를 열심히 해서 흰색이 다 달았어 라고 말하는 건 겹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국형쌤이 흰색 분필로 열심히 판서를 했어. 이리 해서 결국 흰색 분필이 떨어졌더라 라고 말하면 단순해지잖아. 이해됐지? 요게 중복을 방지하고 요약하는 효과가 있어. 그리고 나서 그럼 뒤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지금 이건 벌어지지 않은 사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써버렸네 진짜. 아무튼 간에 향후에 벌어질 사건에 주목하게 만들어. 요 이리가 무슨 말이었을까? 궁금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집중을 유도하는 거지. 앞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알고 싶게 만들어주는 거. 됐나요? 이리 저리저리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오케이? 이리이리 하여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종종 이 이리이리 같은 단어들은 그 의미를 판단하라는 문제로 형태로도 많이 나와. 그래서 이리이리 저리저리 같은 것들이 한 두세 군데 있으면 각각의 기억, 니은, 디귿 써놓고 그 녀석들이 의미하는 바를 올바르게 묶은 거 찾아보기.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독해니까요. 되셨죠? 자, 가봅시다. 계속. 자,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 그럼 이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사건이죠? 참고로 지금부터 이후에 방자가 할 말이 되는 겁니다. 가자. 방자는 그 전갈에 가지고 다시 춘향이 갑니다. 그 사이에 또 제 집으로 돌아갔거든? 자기 집을 찾아가니까 모녀간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는 거야. 방자가 들어갑니다. 야, 너 왜 또 왔어? 야, 미안해. 도련님이 또 다시 가서 전달하래. 내가 너를 기생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이리이리의 내용이다. 그치? 오케이? 내가 너를 기생으로 한 것이 아니다. 들으니 네가 글을 잘한다고 하기로 청하노라. 여염 여자를 처자를 불러서 보는 것이 민망하긴 하지만 꺼리지 말고 잠깐 와서 다녀가라 하시더라. 뭐예요? 난 네가 단순히 여자고 예뻐서 부르는 게 아니야. 너랑 지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됐죠? 자, 그랬더니 춘향의 너그러운 마음에 연분이 되려고 그런지 갑자기 갈 마음이 생겼어. 이런 식으로까지 나를 대해준 사람은 그동안 없었을 거거든. 그쵸? 항상 말했잖아. 이런 여자 처음이야, 이런 여자 처음이야 해야 돼. 그쵸? 자, 그래서 모친의 뜻을 몰라 한동안 말하고 있다가, 그치? 그러니까 뭐야? 자기 집안의 일이니까 엄마 허락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몽룡이 부른대잖아, 지금. 이 사또님의 아드님이 나를 부른대요. 엄마한테 허락을 받는 의도로 가만히 있었는데 춘향의 어머니가 썩 나서 정신없이 말하죠. 아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뻥은 아니네. 간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난데없이 연못에 잠긴 청룡이 하나 보이더라고. 청룡. 용이죠, 용.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연이 아니네. 내가 들어보니까 사토 자제님, 도련님 이름이 몽룡. 꿈속의 용자. 신통하게 맞췄다. 그나저나 양반이 부르시는데 안이 갈 수 있겠느냐. 빨리 가자 라고 말하고 있죠. 양반이 부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래지. 엄마가 허락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자, 이 뒤에 문제로도 나와 있지만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중요한 요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런 걸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그치? 지금 엄마 이름이 월매예요. 월매라는 엄마와 춘향이라고 하는 딸이 지니고 있는 사상이 분명히 다른 게 보입니까? 얘는 뭐예요? 나는 여염집 처자다. 다른 집 여자를 함부로 그렇게 막 오라가라 하는 거 아니다. 됐지? 남녀가 유별한데 함부로 그렇게 놀자고 부를 수 있는 건 불러서는 안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거. 좀 들어가. 아이씨. 자, 아무튼 막 불러제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건데. 잠깐만, 거꾸로 썼잖아. 이씨. 자, 춘향이는 여염집에, 여염이 뭐야? 일반적인 백성들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여염집의 처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자의 집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면 월매는 뭘 했어? 사또의 자제분이 부르신다. 무조건 go. don't. 응? T를 왜 넣었었지? don't go. 이렇게 되는 거잖아. 차이점이 만들어졌잖아. 읽으면서 차이점을 이겨냈으면 좋겠어. 그치? 두 사람의 현재 자신에 대한 입지와 태도가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어. 월매는 우리 같은 천한 것들은 윗사람이 시키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춘향이는 주체적인 여성상이 있는 거야. 그치? 내가 왜 남들이 시킨다고 움직여야 돼? 나오는 어떤 의식이 있잖아. 차이점 보이잖아요. 자, 아무튼 가래요. 춘향이는 그제서야 못 이기는 모습으로 겨우 일어나 광안으로 걸어가는데 대명전 대들보의 명맥이결음, 양지 마당의 씨암탉걸음, 흰모래 바다의 금자락걸음, 달같은 태도의 꽃다운 용모로 천천히 간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얘들아? 이런 것도 뭐라고 부를 수 있어? 그냥 갔다라고 하면 되잖아. 과장이, 과장도 과장인데 그때 막 그렇지. 장면에 그때라고 한다고 썼잖아. 그지? 자, 월나라가 서씨가 배우던 걸음걸이. 그러니까 전부 다 유명한 것들이 뭐냐면 매혹적인 자세란 뜻이야. 여러분들 그 서씨가 되게 이걸 유명하지. 서씨 빈목이라는 단어 알고 있나? 중국의 서씨가 너무 예뻤대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뭐 김태희, 전지현 같은 느낌인 건가 봐. 그래가지고 근데 서씨가 편두통이 있었거든. 편두통이 있다 보니까 맨날 얼굴에 찡그리는 게 버릇이었대요. 아, 머리 아파 이러면서. 그럼 얼굴에 찡그리면서 여기 미간 사이에 주름이 잡히잖아.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대. 그러니까 동네 여자들이 다 같이 이러면서 다녔대요. 자기 그 친구를 닮으려고. 그치? 요즘 우리가 연예인 따라하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렇게 오는데
도련님은 난간의 절반 정도 비켜서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춘향이가 건너오는데 광로에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어. 그런데 얼굴 도련님이 좋아라 하고 자세히 살펴보는데 요염하고 정숙해서 그 아름다움이 세상 둘도 없지. 얼굴은 빼어난데 청각에 노는 학이 설월에 비친 것 같고 흰 치아 붉은 입술. 이거 단순호치라는 사자성 알지? 그러면 사용한 거야. 입술이 반쯤 열렸으니 별도 같고 옥도 같고 연지를 품은 듯 자줏빛 치마 고운 태도는 석양에 비치는 안개 같고 푸른 치마는 영롱해서 운하수 물결같이 뭐예요? 이뻐. 그만한 겁니다. 그죠? 아주 이쁘대. 고운 걸음 단정히 옮겨서 천연히 누가 올라 부끄러워 이렇게 서 있는데 통인 불러 말합니다. 앉으라고 일러라. 자, 이 장면도 우리 고대사가 나타난 장면이죠. 남녀 사이에 함부로 다이렉트로 말 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누가 등장한 거야? 이것도 이해를 해줘야 돼. 통인을 부른다고 말했잖아. 통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서 말을 전달해주는 사람이야. 양반집 자제가 여자랑 직접적으로 말하면 말 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치? 선생님이 선민이한테 말하고 싶을 때 얘한테 말해주는 거야. 야, 선민이 고생 많았다고 전해줘? 그럼 얘가 고생 많았다고 전해달라더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얘가 감사하다고 전해주려면 하면 얘가 다시 감사하다고 전해달랍니다. 이런 미친 일이 벌어지는 게 그 당시의 사건이었어요. 자, 아무튼 춘향이 태도는 단정하죠. 앉는 고동 자세히 살펴보니, 자,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지. 이런 장면들 너무 이뻐라는 말이니까, 그치? 하면서 세상 인물 아니로다 하는 장면까지 넘어갈게요. 자, 뭐요? 이 둘이 첫 만남에 서로에게 뿅 가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자, 이미 도련님은 춘향이가 너무 예뻐 죽겠어 지금. 그런데 한편 춘향이는 어떤가를 해보자. 이때 봐봐. 또 고전소설에서 이때 이런 장면 나오면 한숨 돌리고 가면 된다고 했었잖아. 그치? 이때 춘향이 추파를 잠깐 들어. 여러분들 뭐 추파를 던진다라고 표현을 하지. 약간 눈빛을 던지는 거야. 이도령을 딱 살펴보니까 천하의 호걸이고 세상에 기이한 남자야. 이마의 모습을, 이마가 훤한 걸 보니까 젊은 나이에 국명을 얻을 것 같고 이마랑 턱이랑 관내뼈에 좋아하는 충신 같은 모습이고 좋아 서로 마음에 들었어. 일단은 외모 서로에게 합격. 이도령이 말합니다. 옛 성현도 같은 성끼리는 혼이 나지 않는다 하였으니 봐요. 이것도 시대상이죠.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도 존재하죠. 동성 동본 결혼할 수 없습니다. 맞죠? 네 성은 무엇이고 나이 몇 살? 성은 성가였고 성춘향. 이름 나이는 16세. 이팔 청춘. 이도령 거동보소. 자, 참고로 여기서 이렇게 뭐뭐 보소라고 하는 말은 이 판소리계 소설의 상투적 표현이라고 불리는 요소입니다. 실은 이게 뭐냐면 판소리가 연행되던 당시에 창자의 입버릇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입버릇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지. 이런 것들. 그치? 뭐뭐 보소라고 하는 것도 그런 입버릇처럼 나오는 것들인데 그것이 요 작품에 녹아있는 거지. 즉, 이 장면은 요거의 증명 같은 거야. 그치? 오케이. 원래 판소리, 그다음 판소리 교도설 체크. 야, 어이씨, 반갑네. 네 연세 들어보니 나와 동갑이야. 28에 16세. 성씨를 들어보니 하늘이 정한 인연인데, 근데 옛날 고전소설 보면 다 28은 청춘이잖아, 그치?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니들은 늙었다고. 그치? 이미 28 청춘에서 벌써 3세나 지났죠. 혼인하여 좋은 연분 만들어서 한번 평생 한번 즐겨보자. 너희 부모 모두 살아계시냐? 편모스라. 무슨 뜻입니까? 엄마밖에 없어요. 형제는 몇? 올해 16세를 맞은 나의 모친이 무남 동녀라. 나 하나요. 너도 귀한 딸이로구나. 하늘이 정하신 연분으로 우리 둘이 만났으니 변치 않은 즐거움 한번 이뤄보자. 또 춘향의 거동보소 고운 눈썹을 찡그리며 예쁘게 말하죠.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려는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고 옛글에 일었으니 상식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죠. 보통 웬간한 여자들은 얘랑 썸이라도 뭐 어떻게 좀 타보려고 용을 쓸 텐데 얘는 문자 쓰고 들어갑니다. 그죠? 옛글에 일렀으니 도련님은 귀공자고 소녀는 천한 계집이라 한번 정을 맡긴 연후에 바로 버리시면 이 편단심 이내 마음 독수공부와 홀로 누워 우는 하는 이내 신세 내 아니면 누구 알고 누구 읽고 그런 분부 없어서 튕기는 거잖아. 솔직히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드는데 얘가 버리는 것도 한순간일 거란 말이야. 약속받고 시작하고 싶은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선생님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조자료에 우리가 보는 장면 외에 또 다른 장면들도 여러 개 실어놨습니다. 워낙 자료가 많기는 해서 많이 치고 싶었지만 실은 특히 여기서 우리 춘향가 배웠다고 하면 제일 꼭 배웠다고 하면 알아야 될 장면들을 다 실어놨으니까 보조자료에 제발 부탁이니까 꼭 읽어. 알겠지?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는 것 뿐이야. 꼭 읽고
아 이런 내용이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정리해 놓으세요. 춘향가는 내용도 많을 거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케이? 자, 좋아. 여기까지 해서 고전소설 두 번째 작품 춘향가 마무리 짓고, 그리고 참고로 이게 우리 문제 파트에서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방자는 뭐 했고 이도령은 뭐 했고 춘향은 뭐 했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고전소설 나오면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 기초 중에 기초로구나 라는 걸 파악해 주시는 게 첫 번째였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3번 문제 보이니? 3번 문제 보시면 보기에 이런 말을 해놨어. 연려춘향 수저가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본이 작품군을 이루는 춘향전은 이본의 숫자만큼이나 주제에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 지금 뭐랑 뭐를 묶어버렸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지워버렸네? 이본에 대한 얘기하고 요거 주제의 양면성과 관련된 요소까지 다 묶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느 코드에 집중해서 이 글을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기록했느냐 창작했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좀 달라질 수 있던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지. 참고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답만 찾고 넘어갈게. 자, 3번 문제 보세요. 춘향이 이도령을 흠모하면서도 눈썹을 숙이고 앉아있기만 하는 데서 여기까지는 실제로 있었던 사실은 맞지, 그치? 호감을 가지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배계층의 부당한 요구에 항거하는 모습이야? 이게? 아니죠. 상대방의 말을 기다리면서 뭐랄까 낯선 남자 앞에서 조신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유기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 이런 식으로 작품 잡아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선택지에서는 뭐 신분적 한계의 극복, 그다음에 지배층의 항거, 그다음에 양반계층으로의 공감, 또 여성의 정절의 강조, 이런 것들을, 즉 당대 백성들, 당대 양반들 다 지워버렸네. 당대 양반들, 당대 서민들이 모두 공감했던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것, 이런 것들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춘향전이야말로 되게 버라이어티한 문제가 등장할 수 있어, 그지? 인물 얘기, 사건 얘기, 또 이번에 비교 이야기, 아는 장면들 많이 늘려놓으시고 꼭 보조자료 읽어보시고 이 정도 문제는 꼭 쉽게 해결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춘향전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고전소설 파트 마치고요. 잠깐 숨 좀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광장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이 작품도 또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현대소설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숨 좀 돌리고 갈게요.